예, 감사합니다. 이어서 김현석 홍익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. 김현석 교수님은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문화예술분과장을 맡고 계십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인데 저는 미술대학 소속의 교수입니다. 근데 미술대학 교수가 왜 인문사회 총연합회에 있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저희 학문 분야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에 들어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그 연구재단에서 나오는 인문사회의 사업 예산에 보면 가로 열고 예술, 체육학 포함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학문 분야가 그러니까 저희의 그러니까 특수성이 그러니까 창작과 그 실무를 중심으로 한 학문입니다.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 실제로 창작 제작 관련된 많은 예산 지원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. 그에 비해 실제 이제 학문적 연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예술사라든지 뭐 미학이라든지 문화이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문학과 관련된 연구, 그리고 저는 이제 디자인과 전공인데 디자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많은 부분이 사회학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인문사회적 관점에서 그 예술학을 연구하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고 이 학문 분야를 지원해주는 예산 분야는 정말 매우 작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인문사회 그 학술단체 총연합회와 함께 저희가 예술 분야로서 같이 참여하고 이 분야의 좀 그 활발한 그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앞에 저는 이렇게 그 세 분의 그 발제자분들의 내용들은 저 중간에 좀 들을 기회가 있어서 많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고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오늘 토론에 와서 들었을 때 이제 윤비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학문의 관치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거시적 관점에서 학술 정책 또는 연구 정책의 전반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재정의가 좀 필요한 시기라는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분야의 위기가 너무나 극명하게 좀 오고 있고 이 분야에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처한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에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또 김대건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에서도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. 오늘 저는 이제 그 같은 연장선에서 한 세네 가지만 얘기를 하고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 제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라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앞에 이제 위행복 이사장님이 그 말씀하셨던 이제 여러 기구나 법안이나에도 인문 사회 학술진흥위원회나 학술진흥법처럼 예술 분야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저희 분야의 학술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서 이게 소속 그 연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연구재단의 그 예산 편성,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예술 분야는 인문사회 분야에 이제 부록처럼 담겨져 있는 부분이 많아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 예술 체육 전용으로서의 연구비 항목을 좀 설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청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의 예산이 앞에 이제 그 강 교수님이나 뭐 그 윤 교수님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예술 체육 분야는 지금 전체 R&D 예산에서 1%가 안 되는 예술 체육 분야가 1%도 안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좀 최대 5%까지라도 좀 늘려 나가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앞에서 이제 뭐 캐덴 같은
여러 가지 이제 문화산업의 활성화라든지 AI에 따른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예술에서도 인문사회학의 연구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학술적 연구에서의 예산 편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법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인문 사회라고 그 안에 이제 예술 분야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좀 더 명시적으로 예술 분야를 같은 학문 위기에 있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좀 그 제도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요. 그러니까 실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이 학문 분야를 선택하는 연구자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창제 작가 관련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라, 그러니까 작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학문으로서, 그러니까 미학이라든지 예술사라든지 뭐 이런 문화이론이라든지 이런 학문 분야로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커리어가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이쪽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독립 연구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거의 최저 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그 비용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. 그래서 뭐 아까 윤비 교수님께서 이제 뭐 그 연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일부 지적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학문 분야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어떤 빈곤한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그 다양한 이제 뭐 저희가 후속 세대 연구 그 인문사회과 후속 세대 전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1,000억, 아까 말씀하신 1,000억 정도 된다라고 들었는데요. 그 대왕고래 사업 한 번 시추하는 예산이 한 1,0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한 번 시추하는 예산으로 인문사회 전 분야의 후속 세대의 예산을 커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거 마음만 먹으면 이거는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대학 석박사 과정을 거치고 바로 독립연구자로 나가게 되면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논문에 대한 액세스가 없게 됩니다. 도서관 액세스가 없게 되면 이 논문을 읽을 수 있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.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아까 박지영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어떤 지역 연계한 그 공간을 좀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곳을 그러니까 공간과 연구 지원을 통해 가지고 소외된 학문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우리가 모색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,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에 대한 평가를, 그러니까 그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연구 성과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 방식이 많은 부분이 이제 공학이나 공학 계열의 그 기반된 평가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인문사회나 또 저희 문화예술 쪽 분야에서의 평가 체계는 공학 쪽의 평가 체계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에 대한 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평가 체계의 개발이나 이런 그러니까 양적 지표에 치중된 평가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의 평가 방법, 뭐 문화적 공헌도라든지 사회적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,